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한덕수 총리에게 말이죠. 잔인하게도 23년을 구형한 이진군 판사에 대한 비판이 아주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법조계에서 나오는 그런 이 법리적 비판, 그리고 이인재 전 의원이 내놓는 법리적 비판. 이인재 의원은 본인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법에 해박하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김용현 변호인단이 완전 성토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진권 판사에 대한 이 사회적인 역풍이 어마어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부터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의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신뢰할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자, 그런데 나이가 지금 어제 판사가 부른 나이를 보면 79세로 되어 있어요. 23년이면 말이죠. 야, 102살까지 감옥에 있어야 돼요. 참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한덕수 총리가 103살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사회 통념적인 계산에 의하면 야, 이거 말이죠. 무슨 이게 과연 뭐라 그럴까요? 이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냐? 법리를 떠나서 말이죠. 예. 왜냐하면 판사의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른다 있잖아요. 그러면 법과 양심이 두 개를 같이 계산해야 되거든요. 이게 과연 양심이 작용이 된 거냐. 이게 분노가 작동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 이진관이가 말이죠. 판결하는 도중에 눈물을 머금은 것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군을 막은 시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분노하고 있는 거야.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그 계엄군의 입장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시민의 입장에서 눈물을 흘린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지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계엄군이 왔단 말이야. 이거 막아야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분노를 느껴갖고 23년 때리는 거 아니냐. 감정의 판결이 아니냐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대차가 난리가 났네요. 현대차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이제 CES, 이 전시회에서 현대차가 아주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 이거를 신상품을 내놔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주가 상승의 결정적 이유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노조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 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절대로 노사합의 없이는 이거를 이런 로봇을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없어. 대대적으로 지금 반발하는 지금 성명을 내놓고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야, 이 노조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은 노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망하기 직전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현대차가 노조만 없었다면 아마 도요타하고 따로 쓸지 안 쓸 때는 모르겠지만 격차를 어마어마하게 줄였을 겁니다. 격차를 어마어마하게 줄였을 거예요.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국제언론인협회에서 드디어 강하게 분노하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바로 이 특막법, 정보통신망 개혁법, 개정법,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국제언론인협회 여기에서까지 지금 강한 반박 성명을 내놨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자유우파 유튜버들 드립대 고발하고 민다 해서 그러는데 그 고발하는 그 분심 이거를 삭히지 않으면 대한민국 의회 정치가 업그레이드 될 수도 없거니와 대한민국 국격에 맞지도 않는 이 고발 남용 이게 국제적인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자제하라. 자제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도 이 지점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라. 예, 우리 자유우파 언론 유튜버들이 얼마나 국민의힘을 많이 도와줘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런 자유우파 이 방송들이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런 점을 지금 이런 언론인협회의 성명 하나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반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자, 이제 우파 유튜버들끼리 연합회 만들어갖고 대원당원들 정치적으로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연합회가 힘이 있겠냐 이겁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적으로 김용현 변호인단이 내놓은 지금 이 보도 자료, 법관이 앞장서서 판단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국헌 문란은 누가 하는 것인가? 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진관이가 어제 계엄을 내란이라고 호도하는 전제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적 정당성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경험 권한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통제 수단을
통제 수단을 오로지 국회의 해제 의결로만 예정하고 있음에도 내란 공소 사실에 관한 심리를 하지도 않는 재판부가 요청을 망각하고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법관 개인의 정치와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판결을 이용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주기현 재판부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딱 권한이 있어?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판결에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일개 법관의 판단에 의해서 통제받는 우연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자, 그래서 해당 재판부는 당초부터 내란 사건 재판부의 심리를 지켜보지도 않고 계엄의 내란 해당성에 대한 판단에 나서고 내란 재판에 앞서 선고기일을 지정 증거에 입각한 판단이 아닌 법관 개인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 공표한 바 있다. 증거나 변론에 의하지 아니한 불법 재판을 진행한 결과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요 정점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인의 위법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첫째, 국무회의 심의가 내란 범행의 외관을 갖추는 행위라고 하는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상의 통치 행위로 이에 관한 절차적 요건인 국무회의 형식과 내용을 구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명령에 의한 것이다.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국무위원이 나서서 지지하여야만 한다는 판결 이유 자체가 헌법상의 통치 구조를 전면 부정하는 판결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하거나 국무위원회 부서행위 자체는 적법 절차에 따라 요구되는 것임에도 헌법상의 절차를 이행하는 저조차도 법관의 판단에 의존하여 범죄에 사후적으로 해당할 수 있다는 통치구조상 허용되지 않는 궤변을 설치하고 있다. 일개 법관의 사후적 자의적 판단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에 국가기관 행위의 적법성이 좌우된다는 궤변이야말로 사법 독재적 발상이다. 그 다음에 의회 정당대도 등을 부인하는 포고령이라고 하는 판단의 불법성, 그 의회 정당대도를 부인하는 포고령, 포고령이 의회와 정당대도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 포고령, 이거 판단이 잘못됐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국민안전을 고려한 질서유지 병력만을 최소한 동원했다는 사실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 내란몰이 세력들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듯 국가기관을 점거했다고 호도하나 당시 국회는 오히려 불상의 군중이 장악하고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은 군용물 탈취와 폭행의 피해를 감수했을 뿐이다. 중앙선관위를 압수하였다 하나 압수수색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전무하다. 또한 계엄은 영장주의의 예외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명분의 헌법 규정을 무력화하는 우연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폭동의 구성 요건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이 오로지 법관의 자의적 편견을 근거로 이를 인정했다. 결국 대통령 권한을 넘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법관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있다. 헌법상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세 번째입니다. 헌법상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포함한 통치 권한 자체를 일개 법관이 자의적 판단으로 박탈했다. 그래서 국무회의 부의장,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를 이행하는 것은 자기 의무에 해당함에도 이와 반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불이행하여야 하는 부작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반헌법적 판단을 자행했다. 국무회의 심의에 따른 국무위원회 부서는 국무회의 성립과 참여 자체에 대한 절차이지 대통령의 총치 행위는 국무위원회 부서 거부나 참여 거부로 인하여 그 유무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즉, 계엄 선포 행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개별 국무위원의 의사나 의견에 기속되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이 월권하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나아가서 국무위원의 의사에 따라서 집단적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사항과 계엄 선포와 같은 국무위원의 심의사항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개별적인 국무위원의 결정이나 의사결정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이 종속되는 것처럼 통치구조와 관련 법리를 오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거나 대등한 정도의 국무위원의 권한이 존재한다는 법관의 판단은 그 자체로 우연적이다. 그 다음 네 번째, 12.3 계엄에서 대통령의 최대 관심은 계엄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국회로 집중된 것을 예상, 국회 자체에 대한 방호, 국민들의 운집에 따른 질서 유지만을 위한 최소한의 병력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군사력 동원이라는 폭동의 요건과는 애초에 부합하지 않는다. 계엄의 목적은 국민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었다. 이를 위하여 보안의 유지를 통한 신속한 병력 운용 및 철수가
필수적이었고 병력을 최소화하여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국민 안전과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필수 과제였다. 국무위원들에게 사전 부서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닌 계엄 선포에 즈음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부서하는 것이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적법 절차를 갖춰 최소한의 병력을 운영하는 유일한 방안이었다. 예, 그러면서요, 특검이나 이진관 재판부는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막연한 개념을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데, 실제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면 이후 정무적인 시나리오와 목적, 계획 등을 상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계엄 이후의 정권 장악 등의 가능성조차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진관 재판장이 부당한 판결을 서둘러 선고한 목적은 내란의 공소사실로 심리가 종결되어 2.19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내란이라는 평가를 선행하여 마치 사실관계가 확정된 양 여론을 호도하여 내란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옳은 얘기죠. 그 다음에 자, 그리고요, 사건 심리 중에 출석한 윤 대통령, 김영현 장관, 이상민 정 장관에게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등의 발언으로 협박을 서슴지 않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법관 개인의 적개심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변호인 발언 자체를 문제 삼아 감시하는 등 판사로서의 소송 지휘 권한을 넘어, 판사로서의 소송 지휘 권한을 넘어서 넘어섰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이죠. 초원법적,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해서 국무회의 심의에 따른 국무위원회 부서는 국무회의 성립과 참여 자체에 대한 절차이지 대통령이 통치해 있는 국무위원회 부서 거부나 참여 거부로 인하여 그 유무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즉 계엄 선포 행위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개별 국무위원의 의사나 의견에 기속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이 월권하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국무위원의 의사에 따라서 집단적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사항과 계엄 선포와 같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전혀 구별하지 않는 거, 이게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최소한 질서 유지만을 위한 최소한의 병력을 운영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특검이나 이중한 친위 쿠데타는 막연한 개념이다. 특검이나 이중한 재판부는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막연한 개념을 제시하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데, 실제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면 이후 정무적인 시나리오와 목적 계획 등을 상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계엄 이후의 정권 장악 등의 가능성조차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진관 재판장이 부당한 판결을 서둘러 선고한 목적은 내란의 공소사실로 심리가 종결되어 2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내란이라는 평가를 선행하여 마치 사실관계가 확정된 양 여론을 호도하여 내란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사건 심리 중에 출석한 윤 대통령, 김영현 장관, 이상민 장관에게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냐는 등의 발언으로 협박을 서슴지 않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법관 개인의 적개심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이미 말씀드린 부분을 중복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변호인 발언 자체를 문제 삼아 감시하는 등 판사로서의 소송 지휘 권한을 남용하여 피고인으로서의 기본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 사실상 국헌 문화의 소송 지휘를 감행하고 있다. 그릇된 사실 오인을 넘어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은 훨씬 넘는 징역 23년의 성을 선고한 사실은 증거와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관 개인의 그릇된 사상과 정치적인 편향성, 영달을 목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진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12.3 계엄에 대한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시점에 우위 사실에 관한 심리를 할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또한 심리하지 않은 다른 재판부에 의해서 부당한 선고가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특정의 결론을 미리 마련해둔 정치 세력의 영향력 하에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자, 그럼에도 2월 19일 사법부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 이거는요, 지금 이제 지기현 판사한테 대한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분노시킨 판결이라는 데 대해서는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인재 지금 의원도 이 지점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냐? 작가는 상상력으로 소설을 쓴다. 그러나 판사는 증거와 사실로 판결문을 써야 한다. 증거는 엄격해야 하고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해야 된다. 사실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작가나 판사나 같은 사람이므로 심장에 뜨거운 피가 흐른다. 작가는 뜨거운 감성을 불러넣어야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다. 그러나 판사는 다르다. 판결문에서 감성은 독이다. 판사는 오로지 냉혹한 이성으로 판결문을 써야 한다. 어제 한덕수 내란 판결문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부터 상상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이성이 아니라 비운한 감성, 특히 이해 불가능한 적대감이 지배하는 문서에 불과하다. 대란의 시대, 법은 언제나 폭력의 도구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헌법과 법률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했다고 한다. 판사가 윤석열의 머릿속을 들어갔다 나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증거가 없는 완전한 상상이다. 국헌을 분란할 목적이라고 한다. 사법부나 언론은 털끌도 건드리지 않았다. 중앙선관위에 300명 군인이 들어가 서버에 사진을 찍어온 것이 전부다. 국회에 28명의 군인이 들어갔다. 2시간 만에 철수한 것이 전부다. 내란의 목적을 인정 안 하면 최소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원회나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진행된 사실은 반대다. 국회는 질서 있게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권한을 권고하는 의결했다. 우리 눈으로 본 사실은 내란의 목적이 아니라고 가리킬 뿐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우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한다.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는 것이다. 비상계엄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윤석열의 대응이다. 만일 윤석열이 쿠데타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탱크와 대규모 병력으로 국회를 점령한 후 국회 해산을 선언하고 정적들을 체포했을 것이다.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이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기껏 실탄도 장전하지 않은 300명도 되지 않는 소수 병력을 국회에 들여보냈다. 3시간도 지나지 않고 철수시켰다. 친위 쿠데타는 판사의 상상 속에서는 몰라도 현실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무장 군인을 투입해 중앙선관위와 국회를 점령했으므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하는 폭동이라고 한다. 내란의 폭동은 폭력이 난무하고 한 지방을 혼란에 빠뜨릴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비상계엄의 매뉴얼에 따라 극소수의 군인들이 부헌법기관에 투입되었다. 단시간에 철수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폭력 행사도 없었다. 그 과정은 고스란히 생중계되었다. 이것을 폭동이라고 하는 판사의 상상력에 현기증을 느낀다.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않은 것은 무장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덕분이라고 한다. 판사의 이 판단이 사실이 되려면 계엄군이 국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했거나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어야 한다. 무장군인이라고 하는데 실탄도 없는 총으로 무장하는 군인도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은 계엄군 투입과 철수 과정을 TV 중계를 통해서 다 보았다. 투입된 군인들이 폭력을 행사했거나 그럴 의도가 있었는가?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 그런데 국민의 용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판사의 말은 무엇인가? 공격이 없는데 방어했다는 판사의 말에 어안이 벙벙하다. 앞으로 내란에 관한 판결이 줄을 이을 것이다. 용기 있는 판결을 기대하지만 믿지는 말자. 폭력이 판치는 천하 대란의 공간에서 어쩌면 판사가 제일 나약한 존재일지 모른다. 이 대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주체는 주권자인 우리 국민뿐이다. 야, 주권 재민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대목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SNS에 나돌고 있는 이번 판결에 관한 이 SS 글입니다.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완전히 이론 무장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비판할 부분은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만이 지금 이 항소심 또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내란 관련 재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로지 법리에 따른 판결입니다. 자, 우리 국민은 그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판사는 도덕교사가 아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선을 넘는다. 최근 국무위원들을 세워놓고 법원이 쏟아낸 발언들을 보면 여기가 법정인지 훈육자인지 헷갈릴 정도다.
판사가 판결문이 아닌 훈계로 국정의 조율사 노릇을 하려 든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법전 뒤에 숨어 행정부의 수뇌부를 꾸짖는 광경. 그것은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사법부의 오만이다. 주범 없는 정범, 법리의 판단. 형사법의 기초는 공범 종속성이다. 정범의 죄가 성립해야 공범도 있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 내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대통령은 유죄는커녕 실질적인 심리조차 끝나지 않았다. 뿌리가 뽑히지 않았는데 가지부터 치는 격이다. 정범의 행위가 내란인지 고도의 통치행위인지는 법적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보좌진에게 내란 방조의 멍에를 씌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법부가 이미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예단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단죄하고 있다는 증거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석의 장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모양이다. 법치가 정치적 복수의 도구가 될 때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것은 법리다. 두 번째, 헌법 77조를 부정하는 사법부. 판결의 논리는 더 위험하다. 포고령이 기본권을 침해했으니 그 자체로 내란이라는 논법이다. 헌법 77조를 읽어보기는 했는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헌법이다. 계엄 상황에서 기본권 제한은 헌법이 예정한 제도적 장치다. 이를 두고 헌법소원 기재례와 같은 평시의 잣대를 들이대며 내란이라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긴급권에 대한 무지다. 계엄 요건의 판단 미비는 탄핵 사유일 뿐 그것이 곧장 사형대에 내세울 내란죄가 될 수는 없다. 정치적으로 무능과 반역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 우연 요소가 있다고 해서 모두 내란이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는 모든 시행령 통치도 내란인가? 예. 자, 그리고요. 실현 불가능한 보직인 의무라는 가혹.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막지 못한 것이 죄라는 대목에서는 실수가 나온다. 국무회는 심의기구일 뿐 의결기구가 아니다. 대통령의 결단을 총리가 무슨 수로 저지하라는 말인가? 노령의 총리가 대통령을 육탄으로 막아 세우지 않았다고 내란의 공범이라 몰아세우는 것은 행정부의 위계와 기능적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탁상 공론이다. 국무위원님은 직을 걸고 막았어야지 왜 보고만 있었냐는 식의 판사의 훈계는 대단히 공허하다. 절차를 지키기 위해 국무위원회에 참석한 행위가 내란의 고의로 둔갑한다면 공직자는 위기의 순간에 도망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법과 절차를 지키려 할수록 범죄자가 되는 나라, 이것이 사법부가 원하는 정의인가? 네 번째, 사법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판결문은 감정의 배설구가 아니다. 정교한 법리의 결과물이어야 한다. 민주정을 지키겠다는 명분하에 삼권 분립을 흔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행태가 아닌가? 지금 사법부가 휘두르는 칼날은 특정 정치인을 넘어 대한민국 공화정의 안전핀을 쫓고 있다. 패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법적 선례는 훗날 승자가 패자를 사냥하는 살인 면허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행위자가 되어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한다면 그들이 누리는 독립 또한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판사는 도덕적 교사가 아니라 법관의 본분인 법리 해석으로 돌아가라. 국가의 생존 결단을 사후적으로 난도질하는 오만한 칼춤을 당장 멈춰야 한다. 이증한 판사는 본인이 무너뜨린 법치나 걱정하며 울컥하길 바란다. 무너진 울타리 사이로 들어올 괴물은 누가 막아야 하는가? 아주 정말 법리적이고 또 우리 감성적으로도 말이죠. 우리 국민들에게 와닿는 딱 이 분노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전자 죄송합니다. 현대차 노조의 참 무지막지한 이 반대 노선 이거예요. 현대차 지부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지부 소식, 현자 지부 소식. 자, 해외 물량이관 신기술 돌입 로봇 자동화입니다. 노사합의 없는 일방통행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그리고 사측 로봇 산업의 TSMC를 향한다. 2028년 서열 등 물류 투입 30년 조합 라인을 본격 투입한 조립 라인을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대량 생산과 형산량 주입 시는 고용 축격이 예상된다. 노사협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 미국 조지아 현대차 공장 28년 50만 대 양산 계획 노사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물량도 빼갈 수 없다. 자, 그래서 11대 집행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노산각의 파탄을 원한다면 그 끝을 보여줄 것이다. 야,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대차 노조의 현실입니다. 자, 현대차 노조 아주 제일 사악한 노조 중에 하나죠. 금속노조.
현대차. 이거 뭐 아주 뭐 이를 갈게 하는 노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현대차 노조, 요거 말이 지금 이 아틀라스, 지금 이번 그 CES 2026에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연구형 모델,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 요런 것들을 갖다가 이번에 공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대차 평균 연봉이 1억 3천만 원. 그런데 아틀라스 연 유지비는 1,400만 원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경쟁력을 키우는 겁니까? 그런데 자기 자리 하나 유지하려고 요거를 노조하고 합의 없으면은 단 한 대도 드러낼 수 없다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횡포가 아니냐. 그래서 현대차 노조를 비롯한 노조, 이거 민노총 노조들 뭐 이거 싹 정말 비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윤 정부 때 노조 이거 개혁 제1번은 올렸잖아요. 그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는 지금 노동장관이 누굽니까? 노동장관. 참 기가 막히죠. 전교조 지금 교육부 장관이 누굽니까? 노조 기관장들을 전부 장관직에 앉히고 있어요. 전무후무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현대차 노조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냐고. 큰일 났어요. 정말 산업을, 자동차 산업, 대한민국의 먹거리잖아요. 미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공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 이달 초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노사 투쟁이 아주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오늘 소식지를 통해서 지금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물량 이전과 신기술 도입, 로봇 자동화는 노사합의 없는 일방통행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노사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완전히 전쟁을 포고하고 있네요. 전쟁을 포고하고 있어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주력 사업은 자동차 생산 및 판매다. 그러면서 최근 현대차 주가가 폭등하며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선 핵심 이유는 피지컬 AI 로봇 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인데, 우세할지 우려할지 단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 로봇 AI 기업으로 가치가 매겨지고 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야말로 노동구조의 개편,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조는요, 평균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24시간 가동 시에는 3명의 인건비는 연 3억 원이 들지만 로봇은 초기 구입비 이후 유지비만 발생한다.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가에게 좋은 명분이 된다. 현대차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한 AI 로봇 투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외 생산 물량 확대에 따라서 국내 고용 불안이 있다는 점도 또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노조는요, 국내 공장의 생산 물량 부족이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메타 플랜트로 물량이 이전된 데 따른 결과다. 그래서 현대차는요, 지금 이제 이 메타 플랜트 현재 생산 30만 대 규모 설비를 갖다가 2028년까지 50만 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봇 투입과 물량 이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노사관계 파탄을 원한다면 그 끝을 보여주겠다.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현대차 금속노조 강력히 규탄해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